한적한 경상남도 농촌의 어느 고요한 언덕 위에 김명숙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낡고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며 1년 내내 조금씩 채소와 과일을 기르고 닭 몇 마리를 키워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남편은 일찍이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 그녀에게는 두 아이, 큰아들 김태현과 막내딸 김소라가 남겨졌다. 남편이 떠난 뒤로 김명숙은 두 자식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고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려고 매일 아끼고 또 아꼈다. 비록 고된 일에 시달려도 김명숙은 운명을 탓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이가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특히 아들 태현은 늘 진취적인 기상을 품고 서울 같은 큰 도시에 나아가고 싶어 했다. 딸 소라는 꿈이 많은 성격으로 화려한 서울을 언젠가는 마음껏 누벼보고 싶어 했다. 두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둘 다 도시에 정착했다. 태연은 서울 도심에 있는 건설회사에 안정적으로 취업했고 소라는 패션 회사의 사무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활기차고 번잡한 서울 생활을 긍지로 여겼다. 처음 몇 해 동안 두 자식은 가끔씩 돈을 모아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붙였다. 하지만 도시 생활비가 만만치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송금 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래도 김명숙은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이 도시에서 잘 지내면 그걸로 충분하다며 스스로 농사짓고 닭을 키우면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을 때면 두 아이가 함께 내려와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용히 바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언덕 곳곳에 노란 유채꽃이 만개한 시기에 태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연락이라 김명숙은 몹시 놀랐다. 그런데 태연의 목소리는 조금 급해 보였다. 어머니, 저 곧 새 아파트로 이사해요. 아내가 임신 중이라서 당분간 어머니가 서울에 좀 올라와 계시면 좋겠어요. 아내도 바쁘고 저도 공사 현장으로 자주 나가다 보니 밥이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아들이 손주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에 김명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부터 손자를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던 터라 노모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짐을 챙겨 도시로 가고 싶었다. 그녀는 닭 몇 마리를 처분하고 이웃들에게 밭과 텃밭을 부탁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아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져 봄에 입을 수 있는 가장 괜찮아 보이는 옷을 꺼냈지만 사실 이미 해지고 빛바랜 상태였다. 그래도 정성스레 개어넣고 텃밭에서 거둔 채소와 장아찌, 신선한 달걀 등을 정갈하게 싸서 챙겼다. 도시에 가서 며느리에게 깨끗한 시골 먹거리를 먹이고 아들에게는 뜨끈한 집밥을 해 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차량 소음도 가득했다. 태연 부부가 출구에서 김명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느리 이수지는 29살쯤 되어 보였고 세련된 인부복을 입고 있었다. 김명숙은 며느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수지나 어머니가 들었는데 이제 곧 손주를 낳는다면서 얼굴이 좀 야윈 것 같은데 어서 몸보신 좀 하도록 내가 잘 챙겨줄게. 하지만 돌아온 건 따뜻한 인사 대신 며느리가 살짝 고개만 끄덕이는 무뚝뚝한 반응이었다. 피곤하거나 아직 서먹어서 그런 것 같았다. 태연은 어머니를 새 아파트가 있는 아파트 단지로 모시고 갔다. 그 아파트는 아주 고급스럽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편리해 보였다. 처음 며칠 동안 김명숙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밥과 국을 준비했다. 그리고 가족 옷가지를 빨고 집안일을 도맡았다. 며느리가 임신 중이니
몸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지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듯했다. 하루는 불만을 드러냈다.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그릇 소리가 나니까 잠을 설쳐요. 저 임신 중이라 충분히 쉬어야 하거든요. 다음부턴 좀 늦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말에 김명숙은 작은 목소리로 연신 사과했다. 그리고 부엌 일정을 바꿔서 아침에 며느리가 일어난 뒤에야 살살 움직이기로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마뜩잖았는지 수지는 또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다. 어머니, 이 섬유유연제 냄새가 별로예요. 너무 톡 쏘는 느낌이라 싫은데. 그리고 이 수건, 어머니가 세탁하셨다는데 왜 얼룩이 그대로죠? 태연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 집에서 아내가 어머니에게 짜증내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지 못했다. 그저 아내가 임신으로 피곤하고 어머니가 시골분이라 도시 생활에 익숙지 않아 생기는 갈등이라 여겼을 뿐이었다. 그는 둘 사이를 중재하거나 어머니를 두둔하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그냥 어머니께서도 편히 쉬시고 우리 둘이 어떻게든 할게요. 이 말은 김명숙에게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티내지 않고 묵묵히 참았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라 예민하고 아들은 직장일에 지쳐 힘들 테니 자기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2달쯤 지났을 때 막내딸 소라가 오랜만에 오빠 집을 찾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고 피부는 창백해 보이며 손도 거칠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매일 빨래와 청소에 매달린 탓이었다. 소라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여기 좀 도와주러 올라오신 거지? 이렇게 과하게 일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시골에서도 하루 종일 일했잖니. 난 원래 익숙해. 게다가 수진이가 곧 아기를 낳을 텐데 우리 손주 위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소라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며느리인 수진에게 은근히 상황을 말해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수진이 사생활을 침해받는 듯 불편해하는 것 같아 깊이 관여하지 못했다. 그날 밤 소라는 집에 머물렀다가 새벽녘에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퉁명스럽게 지시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 어머니, 바닥이 지저분하네요. 다시 한번 닦아 주시겠어요? 수진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소라는 불쾌했지만 괜히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아 다음날 조용히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엄마 걱정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수진이 출산 예정일을 맞았다. 가족 모두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간절히 기다렸다. 그리고 이윽고 건강한 아들 김지호가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은 큰 기쁨에 휩싸였다. 김명숙은 더욱 분주해졌다. 밤마다 손자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며 며느리와 아들이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었다. 아침이면 일찍 장을 보고 닭곰탕 같은 영양식을 끓이고 필요한 것을 사와서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수지는 산후조리 기간에 예민해졌고 아이가 조금만 울어도 쉽게 짜증을 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책임이 김명숙 탓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시골 출신인 자신이 육아법이 구식기라는 생각에 김명숙은 속으로 늘 주눅 들어 있었다. 어머니, 애가 이렇게 울어대면 저 잠도 못 자잖아요. 최신 육아법대로 백색 소음을 틀어주거나 따로 재워서 스스로 잠들게 하는 게 요즘 방식이래요.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어보려 했지만 조작이 서툴러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아기는 더 크게 울어버렸다. 그러자 수진의 말이 더욱 신랄해졌다. 정말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는데도 어머니는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김명숙은 그저 옛날 태연을 키우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땐 기계 하나 없이도 아들을 잘 키워냈는데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에게 괜히 상처라도 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기가 3달쯤 되자 더욱 밤낮 없이 보채기 시작했다. 태연은 여전히 출근과 퇴근이 늦었고 수진과 시어머니가 주로 아이를 봤는데 수진은 시골 출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불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어느 날 수진이 태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보, 이제 엄마가 시골로 내려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기도 어느 정도 자랐고 우리가 베이비시터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잖아. 솔직히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 태연은 마음이 조금 쓰렸지만 어쩌면 그게 어머니에게도 편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아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을 테고 그럼 어머니도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살살 말했다. 어머니, 이제는 시골에 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아이 돌보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여기서 계속 고생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들의 말은 마치 비수처럼 김명숙의 가슴을 찔렀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괜히 부담이 될까 싶었어. 그럼 주말쯤 짐 정리해서 내려가마. 내심 눈물이 났지만 자식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캐리어에 옷가지를 챙겼다. 그리고 떠나는 날 김명숙은 늘 그렇듯 버스를 타고 내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수진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 그냥 제가 비행기표 끊어드릴게요. 고속버스 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시잖아요. 요즘엔 국내선이 많아서 훨씬 빨라요. 사실 서울에서 부산이나 진주 같은 경남 지역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는 1시간도 채 안 걸릴 때가 많다. 김명숙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이고, 괜찮다. 버스 타면 되지 뭐. 비행기는 돈 많이 들잖니. 그러나 수지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저희가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편히 타세요. 마침 제주항공에서 할인표가 나오더라고요. 수진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김명숙을 보내는 쪽이 나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주거나 표를 사드리고 챙겨드리는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숙은 며느리의 이런 속내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며느리가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라고 받아들여 고마워했다. 한편으로는 아마 빨리 편하게 내려가길 바라는 모양이네라는 서운함도 살짝 들었다. 공항에서 떠나는 날 태연은 갑자기 공사 현장에 문제가 생겨 함께 오지 못했고 수진이 갓 태어난 지호를 안고 나왔다. 수진은 빵 하나를 사서 건네주며 대충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저기 보안 검색대 지나가셔서 탑승 게이트로 가시면 돼요. 모르는 건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신분증만 보여주면 알아서 해줄 거예요. 도착해서는 형편되는 대로 오빠한테 연락 주시면 되고요. 수지는 아이가 울면 어쩌나 하는 표정으로 재빨리 돌아섰다. 김명숙은 낡은 가방을 꼭 쥔 채 홀로 서 있었다. 처음에는 함께 지내자고 불렀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 헤어지다니 하는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섭섭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고개를 떨궜다. 1시간 뒤 제주항공 여객기는 시골 근처 공항을 향해 이륙했다. 그날 서울엔 구름이 많고 바람도 거셌다. 승객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고 김명숙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창문 밖 뭉게구름을 바라보았다. 평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인데 무사히 내려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착륙 직전 비행기 안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착륙 장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활주로에 불안정하게 미끄러졌고 결국 강하게 충돌하여 폭발하고 말았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불길이 타올랐고 시커먼 연기가 활주로 전체를 덮었다. 소방과 응급구조대가 달려왔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나도 참혹했다. 다수의 승객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일부는 중상을 입었다.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구했지만 모두를 살릴 수 없었다. 희생자 명단 중에는 김명숙이라는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순식간에 전국으로 전해졌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태연은 동료들이 어떤 국내선 여객기가 추락 폭발했대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제주항공, 어머니도 오늘 제주항공 탔는데 그는 급히 전화를 꺼내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불안감에 수진에게 전화했다. 여보, 지금 뉴스 봤어? 제주항공 비행기 사고가 났대. 어머니 표 혹시 어디에 뒀는지 알아? 설마 그 비행기 맞아? 수진은 놀라서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모르겠어. 아마 그 비행기 맞을 것 같아. 할인표라고 했잖아. 어떻게 여보, 제발 아닐 거야. 하지만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항공사 비상 연락망으로 연결되어 확인을 거듭한 뒤 태연과 수진은 결국 김명숙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다. 천둥이 치듯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태연은 손에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수진은 아기를 안은 채 오열했다. 특히 수진은 빨리 내려가시라며 굳이 비행기를 태운 게 자신이었기에 죄책감으로 몸을 떨었다. 곧 막내딸. 소라도 소식을 듣고 오빠 집으로 달려왔다. 셋은 빈집처럼 적막한 방에 앉아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김명숙의 시신은 폭발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신분증으로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연은 어머니가 해주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다. 허리 아프고 힘들면서도 빨래해주고 맛있는 밥을 차려줬으며 밤에는 손자를 안고 재워주던 모습. 결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억울함을 내비치지 않았던 어머니가 지금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내가 아내를 달래고 어머니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굳이 이렇게 서둘러 돌려보내지 않았어야 했는데 라며 오열했다. 수진도 아기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울었다. 김명숙이 자신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만 했을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가 이미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자신은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구박하듯 대했음을 돌이키니 후회의 목이 메었다. 소라도 그동안 엄마를 자주 찾아가야지 하면서도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었고 엄마가 참고 견디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지난날이 몹시 후회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김명숙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싶어도 이미 늦었다. 항공기. 사고 피해자들의 장례 절차는 뒤엉켰고 언론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희생자 유가족과 항공사 간 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다. 그러나 태연 남매에게 가장 뼈아픈 사실은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이 상실감을 채울 수 없었다. 원래는 시골집에서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려 했으나 김명숙의 시신 훼손이 심해 결국 도시 장례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 영정. 사진 주변에 흰 국화를 놓고 세 사람이 곁을 지키며 빈소를 지켰다. 영정 속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그들은 더욱 죄책감에 무너졌다. 태연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와서 힘내요. 그래도 살아야죠 라며 위로했지만 태연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마음 깊은 곳에선 평생 이 죄책감을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장례가 끝난 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유품은 그을린 송화방뿐이었다. 안에는 구겨진 수첩과 낡은 지폐, 몇 장이 들어있었다. 수첩에는 서툰 필체로 손주 요람 사주려고 돈 조금씩 모으기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아이와 가족을 얼마나 생각해 왔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태연과 수진은 방 한 구석에 앉아 그 수첩을 조심스레 펼쳤다. 거기엔 이런저런 기록이 남아 있었다. 3월 5일 수진 입덧 심하다 해서 닭곰탕 끓여줘야지. 혹시 맛이 별로면 어쩌나 우리 손주가 건강해야 할 텐데. 짧고 투박한 글귀이지만 그 안에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과 손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태연은 목 놓아 울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흐느껴 운 적이 없었다. 수진도 아기를 껴안은 채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지. 한편 소라는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고향 집에 내려가 엄마 제사를 지내고 텃밭도 돌보며 지내기로 했다. 소중한 추억과 엄마의 손길이 깃든 시골집을 계속 지켜나가고 싶었다. 그 사이 비행기 추락 폭발 사고는 국가적 이슈가 되었고 한동안 항공 안전 문제가 뜨겁게 논의되었다. 하지만 김명숙의 가족에게 이 사건은 항공사고라는 차원을 넘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을 남겼다. 엄마는 늘 희생하고 무한히 사랑해 주지만 자녀들은 그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다가 불시에 닥친 이별 앞에서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다. 한참 동안 죄책감에 잠겨있던 태현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는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다시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다짐했다. 좀 더 가정과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새 일자리를 찾았고 이전과 달리 집안일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돕고자 노력했다. 어머니처럼 외로운 부모,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진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수진 역시 달라졌다. 이미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에게 차가웠던 태도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제야 깨달았다. 부모 세대, 특히 시부모님을 존중하는 일은 도덕적 의무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사람 생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배웠다. 소라는 고향 집에서 엄마의 흔적을 간직한 채 매일 제사를 지냈고 텃밭에 채소를 더 심고 닭도 키웠다. 더는 엄마가 거기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곳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가꾸면 마치 엄마가 여전히 숨결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노력이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다시는 김명숙을 데려오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 세 남매, 태현, 소라는 물론 수진까지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의 자녀가 자랐을 때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가 계셨는데 평생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어 라고 이야기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너무 늦게 알게 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을 되새기고 싶었다. 그날의 제주항공기는 참혹하게 부서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 중에는 자식 걱정만을 품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은 한 어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충분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지만 아마 마지막까지도 자식들을 떠올리며 품어주려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사랑은 설령 누구에게 미처 표현 못하고 떠나게 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때로 우리는 편의와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를 멀리하고 그분들이 주시는 사랑과 헌신을 짐처럼 여길 때가 있다. 하지만 막상 예기치 못한 일이 닥치면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닫는다.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심은 돈이나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마음을 다해 살피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하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려는 태도에 달려있다. 태연과 수진,
그리고 소라는 평생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겠지만 그 기억 덕분에 비로소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어떤 존재였는지 언제나 이야기해 줄 것이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에는 보답이 없어도 언제나 기꺼이 나누어진다는 걸 다시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다.